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 발사 예정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천리안 2비호는 정지 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정보와 적조와 녹조 같은 해양 환경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가 내일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 전시회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바꾸는 미래 삶의 모습과 하늘이 나는 자동차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적설량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것이 원인인데 이번 달 역시 눈다운 눈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다음 달 발사 예정인 천리안 위성 2비호가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출발한 천리안 2비호는 특수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항공 운송을 통해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천리안 2비호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과 연료 주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9일 오전 7시 프랑스 아리안5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천리안 2비호는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안착해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와 녹조 등 해양 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 CES가 현지 시간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AI와 로봇, 모빌리티 등 인류의 삶을 바꾼 새로운 기술이 총망라된 현장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지상 최대의 가전쇼, CES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967년 가전제품 전시회로 시작한 CES는 유수의 기업들이 분야를 넘어 저마다의 기술을 뽐내는 격전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일단 이번 CES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통의 핵심 가전, TV입니다. 먼저 삼성은 LED를 이어붙여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마이크로 LED TV의 진화한 모델을 선보일 예정인데 가정용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롤러블 TV로 세계적 주목을 받았던 LG는 이번엔 천장에서 내려오는 방식의 롤다운 TV를 내놓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인공지능 AI와 로봇 기술의 진화, 인간 삶의 변화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OLED의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인공지능 로봇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미래의 이동수단을 보여주는 모빌리티 기술도 중요 관심사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하늘을 나는 미래 자동차의 콘셉트카를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늘을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수용 가능한 목적 기반형 모빌리티, 이를 연결하는 모빌리티 환승 거점 등을 전시해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CES 기조 연설자 명단에는 국내 기업 가운데 삼성전자 김현석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기조 연설자로 선정되면서 여성 기술계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28년 만에 CES에 출격하는 애플은 부스는 따로 꾸리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담당 임원이 페이스북 임원과 함께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논의하는 원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교육부가 인공지능 AI 교육 기본 계획을 이르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초등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 단계별로 어떤 AI 교육을 할지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 데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틀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국가 전략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처럼 AI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사를 짓는 데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스마트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내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차광막이 쳐집니다. 습도 조절을 위한 환풍기도 돌기 시작합니다. 요즘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팜의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공지능 AI가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작물의 생육 시기별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찾고 그 정보를 재배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지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토마토 생산량은 최대 78% 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력은 일을 평균 4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2배 이상 줄었고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됐습니다. 농업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다면 새로운 농업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농진청은 토마토에서 시작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서비스를 딸기와 파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하며 부진했지만 전기차와 바이오가스 등 새로운 수출 동력 품목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0대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감률은 마이너스 11.3%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25% 넘게 급감했고 일반 기계와 석유화학, 석유 제품 등 주력 품목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반대로 전기차 수출은 82.7%나 늘었고 바이오가스와 플라스틱 제품, 2차 전지 제품도 전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차 등 신산업이 전통적인 수출 품목을 대체할 성장 동력으로 성장했다며 이들 품목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통업계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배송 경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체들은 물류센터를 확장해서 더 먼 곳까지 그리고 더 작은 것까지 배달하는 등 새해 들어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장보기가 쉽지 않은 주부 윤채명 씨는 새벽 배송을 종종 이용합니다. 보통 업체 한 곳만 이용했는데 올해부터 다른 업체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배송 번역을 넓혔다는 소식에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쪽이 새벽 배송이 새롭게 돼서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격 비교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확장한 이 온라인 유통업체는 하루 10,000건에 이르는 새벽 배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배달할 수 없는 지역이 남아있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은 배송이 안 되는 구역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연말까지 이건 미세 조정을 통해서 권역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고요. 1년 전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3시간 안에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또 다른 업체는 주문 건수가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송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오늘 배송이라는 거는 저도 받고 나서 좀 놀랄 정도로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나갔다가 금방 외출하고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좀 금액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더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배달 앱과 연계해 배송을 시작한 편의점도 영역을 갈수록 넓히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배달 서비스가 되는 점포를 올해 상반기 5,0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배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에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달 거래액이 1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매업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딜리버리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그 문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더욱 뜨거운 배송 전쟁의 막이 오른 2020년. 소비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업체들의 생존의 몸부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적설량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겨울 기온이 유달리 높았기 때문인데 1월에도 눈을 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김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마다 겨울을 대표하는 축제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꽁꽁 축제가 예정된 강원도 홍천 저수지의 얼음은 지난해에 반밖에 얼지 않았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도 낚시터에 빙판이 만들어지지 않아 결국 개막이 일주일가량 연기됐습니다. 강도가 약해요. 네. 강도가 약하면 만약에 사고에 다만 내국인은 몇만 명씩 몰리니까 네. 행여나 사고 나가 우려가 돼갖고 네. 그래서 일주일간을 좀 연기시킨 겁니다. 유달리 따스한 겨울 탓에 지난달 적설량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청주를 제외한 서울과 대구, 대전 등 12개 도시 대부분의 관측 지점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평균 기온이 1.5도 정도 높다 보니 눈을 보기 힘들어진 겁니다. 올겨울 날씨가 따뜻한 이유는 위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약하고 아래로는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 습한 고기압이 한반도에 길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상공의 한파를 차단하는 제트 기류가 한반도 북쪽에 버티면서 동장군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1월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겨울의 이런 기후적 특성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1월 중순 하순 정도까지는 예년보다 눈을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초부터는 북극의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대규모 산불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시드니의 팰리스가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기록됐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4시 시드니 서부 팰리스는 섭씨 48.9도를 기록해 시드니에서 기온을 측정하기 시작한 1939년 이래 가장 온도가 높았다고 호주 채널9 방송이 전했습니다. 월드 웨더투데이를 보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역은 1위 팰리스를 비롯해 2위 나란데라 공항 등 10위까지 모두 호주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뉴사우스 웨일스주 사우스 코스트의 나우라 등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호주 연방 수도 캔버라도 섭씨 42.2도로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 해 전보다 17%가량 낮아졌습니다. 일간 식량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베이징의 지난해 평균 PM2.5 초미세먼지가 1세제곱미터당 42 마이크로그램으로 역대 최저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8년보다 17.6% 낮아진 수치이며 베이징시가 PM2.5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과 비교하면 53%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공기질 1, 2급을 기록한 우량일수는 241로 65.8%였습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오염과의 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베이징도 공장 폐쇄와 이전, 석탄 소비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공식 기준인 3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베이징 생태환경국은 가을과 겨울철 오염이 비교적 심하다면서 이 기간의 PM2.5 평균 농도는 다른 기간보다 33% 높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처럼 춥고 건조한 겨울철이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가려움 등 피부 문제로 힘듭니다. 이런 겨울에는 때를 밀지 말고 뜨겁지 않은 물로 짧고 가볍게 샤워한 뒤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년 전 손바닥 습진으로 시작해 아토피 피부염으로 발전한 대학생 김 씨는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더 힘듭니다. 건조한 날씨로 피부까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 긁으면 피부가 갈라지고 쓰라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면서 갈라지는데 아토피 피부는 이제 더 얇아요. 피부가 얇으면서 이제 피도 많이 나고 이제 간지러움이나
아니면은 또 이게 갈라지면서 피가 나면서 진짜 쓰라리거든요. 김 씨 같은 아토피 환자는 물론이고 일반인도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샤워는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때를 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사우나나 찜질방 등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정제를 이용해서 가볍게 한 5분 정도로 한 34도 정도의 물 온도로 따끈하게 짧게 마치고 타월도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닦자마자 온몸에 보습 로션을 도배하듯이 듬뿍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집안 온도도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최대한 시원하게 하면서 습도는 50%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주로 사용하는 전기장판과 돌침대, 온수 매트 등도 아토피 환자라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채소나 기름기가 적은 순살코기 위주로 먹고 인스턴트 식품은 자제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스트레스 영향도 크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최소화 노력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이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수거한 침대 처리 문제도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송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진 침대가 파문이 불거지기 3년 전부터 라돈 침대 생산을 중단한 이유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은 역시 라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지만 폐암이나 갑상선암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이 제대로 수집되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현재 이런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천안 대진 침대 공장에 쌓여 있는 라돈 침대의 처리 문제도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1만 개가 넘는 침대를 어떻게 폐기할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사능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나눠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소각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천 명에 달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용품 많이 사용하시죠? 난방용품 중 전기장판, 전기히터와 같이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주는 기구를 전열기구라고 하는데요. 전열기구의 경우 자칫 잘못 보관하게 되면 부품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용법만큼 보관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119 시간에는 전열기구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